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무 일 없어.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래도 준호하원은 30분이면 되잖아요. 그것도 힘드세요? 30분이면 된다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겨우 30분인데 왜 못 해주냐는 뜻이었습니다. 응. 그것도 지금은 힘들어.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냐고 묻는 아들을 보며 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요? 너희 집에서 먹은 밥 기억나니?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67, 두 아들을 키운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큰아들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고, 작은 아들도 7년 전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아들 모두 전세금을 똑같이 지원해줬고, 손주들도 예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 첫 해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니까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까봐, 부담 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2년째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서 더 바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와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3년째, 4년째가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쯤은 어머니, 저희 집에서 밥 한 번 드시고 가세요. 하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들은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일이 끝나면 나가주기를 바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각자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5년째가 되었을 때는 조금 담대해져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 집 말고 너희 집에서 보내볼까? 그때 큰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집은 좁아서요. 그냥 어머니 댁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좁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어른 4~5명이 밥 먹기에 전혀 좁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7년째가 되었을 때쯤 저는 작은 아들네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네도 똑같이 전세금을 지원받았고 집 크기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석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갈비찜 해놓을게요.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가면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 있었고 손주들이 할머니 옆에 앉아서 제잘거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작은 아들이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던지 모릅니다. 환대받는다는 느낌, 가족으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비교가 되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인데, 같은 도움을 줬는데, 왜 큰아들네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집에 들이지 않는 걸까요? 바쁨의 문제라면 작은 아들네도 마찬가지로 바쁜데 말입니다. 8년째, 9년째가 지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바쁨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요. 큰아들 부부는 저를 필요할 때만 부르는 용건의 대상일 뿐이었던 겁니다. 10년째가 되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물어봐야겠다고, 제대로 확인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러 큰아들네 집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며느리에게 김치통을 건네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서 미역국 끓여서 밥 먹을까? 그 말을 꺼내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저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말이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웃고 있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고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안쪽에서 큰아들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본 아들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는지 며느리보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밖에서 같이 식사하죠. 밖에서 먹자는 말이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밖에서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집 안에 들이지도 않더니 이제는 대놓고 밖에서 먹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치통을 현관에 두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조심히 가라는 말. 빨리 가달라는 뜻으로 들리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 큰아들 부부는 저를 집 안으로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밤 남편에게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여보, 큰아들네 집에 10년 동안 한 번도 밥 먹으러 들어가 본 적 없는 거 알아요? 남편은 잠시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 우리 부부는 10년 동안 큰아들네 집 식탁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손주 돌잔치도 100일 잔치도 전부 밖에서 했고 명절도 항상 우리 집에서만 했습니다. 바빠서 그런 거겠지. 남편은 여전히 큰아들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쁜 건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손주 유치원 하원 부탁 전화가 또 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아서요. 준호 좀 데려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알았어. 저는 묵묵히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저녁 때 손주를 큰아들네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현관에서 손주를 넘겨주고 돌아서려는데 손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주를 보더니 제게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집에 가셔야 돼. 할아버지가 기다리시잖아.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손주는 천진하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할머니 바쁘셔. 바쁘다는 핑계를 제게 씌우는 겁니다. 손주 앞에서 제가 거절하는 사람처럼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화가 났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고 일이 끝나면 빨리 내보내는 이 관계가 견딜 수 없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아니라 그저 심부름센터 직원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네는 달랐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제가 손주를 돌봐주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정말로 차를 내왔습니다. 과일도 깎아주고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편하게 있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같은 시어머니를 대하는데
이렇게 태도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라는 거요. 작은 며느리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큰 며느리는 저를 외부인으로 선을 긋는다는 거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초대였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집에, 너희 집에? 네,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죠? 아버지도 같이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데? 글쎄, 마음에 걸렸나 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같이 밥 먹자고 했던 말이 며느리 마음에 걸려서 미안해서 초대하는 거라고요. 늦었지만 마음을 돌린 거라고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과일을 사들고 큰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들어가는 큰아들네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거실도 둘러보고 손주방도 구경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좁다던 집은 생각보다 넓었고 식탁도 4명이 앉기에 충분했습니다. 밥 곧 차릴게요. 앉아 계세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저희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고 큰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10년 전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몇 가지, 김치가 상에 올랐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된장찌개가 너무 짰습니다. 보통 짠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짰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불고기를 집어 먹었는데 이번에는 단맛이 과했습니다. 나물을 먹어봤습니다. 간장 양념이 과하게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김치마저 이상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손주도 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엄마, 이거 너무 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큰아들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니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고, 맛있다고 거짓말하자니 양심에 걸렸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저는 겨우 그렇게 대답하고 억지로 몇 숟가락 더 떴습니다. 하지만 정말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물을 계속 마시며 겉으로만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며느리는 계속 권했지만 저희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밥 반 공기도 채 먹지 못하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야, 배가 좀 불러서. 잘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초대받은 자리에서 음식이 이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음식 먹을 수 있었어? 아니, 간신히 몇 숟가락 먹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애들은 멀쩡하게 먹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짜고 달고 쓴 음식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요리 실력이 원래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10년 만에 받은 초대인데 음식 맛까지 트집 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변한 건지도 모른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은 원래 강한 건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작은 아들네 집에 갔을 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는데 간이 딱 맞았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달지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제 입맛이 변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큰 며느리가 만든 음식만 그렇게 먹기 힘들었을까요? 요리를 못하는 건가? 아니면 제 입맛이 유독 까다로운 건가? 아니면 설마 이상한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네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며느리가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창가 자리였기 때문에 밖에서도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무심코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 입 모양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 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친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두면이라는 말. 그 뒤에 무슨 말이 이어졌을까요? 혹시 저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을까요? 며칠간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큰아들네 집 근처 마트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며느리와 그 친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옆 통로로 피했습니다. 왜 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시어머니 오셨다며?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진열대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10년 만에 처음.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땠어? 그냥 저냥. 근데 이제 안 오시겠지. 왜? 무슨 일 있었어? 음식을 좀 특별하게 해놨거든. 특별하게? 응. 너무 짜게, 너무 달게, 너무 쓰게, 먹기 힘들 정도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미쳤어? 그럼 시어머니가 눈치챘겠네. 눈치는 챘겠지. 근데 뭐라고 하진 못하잖아. 첫 초대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다시는 같이 먹자고 안 하실 거야. 편하잖아. 친구가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지나갔고, 저는 진열대 뒤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의도였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제가 다시는 집에 오고 싶지 않도록, 다시는 같이 밥 먹자고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 10년 만에 초대가 마음에 걸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마트를 나와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난번 큰아들네 그 밥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였어? 뭐, 며느리가 친구한테 말하는 거 들었어? 우리가 다시 안 오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해?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들한테 한번 물어는 봐야 하지 않겠어? 뭘 물어봐. 같이 밥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먹던 모습 봤잖아.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 하원을 데리러 갔던 날들.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갔던 날들. 김치를 담가서 갖다 줬던 날들. 명절마다 음식을 차렸던 날들. 필요할 때만 불렀던 전화들. 일이 끝나면 돌려보냈던 순간들. 한 번도 집에 들이지 않았던 10년의 시간들. 모든 게 이제 선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큰아들 부부에게 부모가 아니라 필요한 도구였던 겁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무료 베이비시터. 김치를 담가주는 가정부. 급할 때 부르는 심부름센터 직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TV를 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준호 유치원 하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언제나처럼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믿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은 안 돼.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일 있어.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일이세요? 중요한 일이냐고 묻는 겁니다. 제 일정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중요하지 않으면 미루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중요해. 그럼 수요일은 어떠세요? 그날도 안 돼. 전화기 너머로 큰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거절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그럼 언제 가능하세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네.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편찮냐고 묻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아프지 않아. 어머니, 그게 무슨... 미안하다. 다른 분 알아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오는 길에 들렀다고 했지만 표정을 보니 일부러 온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큰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걱정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아파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도움을 못 받게 될까봐 걱정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래도 준호 하원은 30분이면 되잖아요. 그것도 힘드세요? 30분이면 된다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겨우 30분인데 왜 못 해주냐는 뜻이었습니다. 응. 그것도 지금은 힘들어.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냐고 묻는 아들을 보며 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요? 너희 집에서 먹은 밥 기억나니? 네. 그게 왜요? 맛있었니? 큰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요. 맛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요구할 필요도 따지고 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그럼 다음 주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은 다시 원래 목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때 봤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곤란해요.
다른 분 찾기도 쉽지 않고, 곤란하다는 말, 다른 분 찾기 쉽지 않다는 말.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필요한 존재였던 겁니다. 엄마여서가 아니라 공짜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니,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라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다음 주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였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죄송하다고 하는 건 진심이 담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달래서 도움을 받으려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셨어요? 무슨? 준호 하원이요. 아,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곤란해요. 제발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이제 내 시간을 갖고 싶어.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어떡하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투였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원래 부모가 할 일 아니니? 그렇긴 하지만, 다른 방법 찾아봐. 학원 보내든지, 돌봄 교실 신청하든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작은 아들네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갈게. 주말에 작은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옆에 앉아서 학교 이야기를 했고, 작은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작은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과일도 정성스럽게 깎아서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환대받는다는 느낌, 가족으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역시 작은 아들네는 다르네. 응, 정말 다르지. 같은 부모인데, 같은 도움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이제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부모를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과 외부인으로 보는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부부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말.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다니?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달라는 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10년 동안 충분히 있었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너희 집에서 먹은 밥 이야기 해볼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맞지?
어머니, 그게 다시는 같이 먹자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 맞지?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넌 알고 있었니?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그날 같이 밥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먹던 모습 기억나? 그건 넌 알고 있었어. 안 그러면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왜 그랬는데? 그게 솔직하게 말해봐.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편했어요. 뭐가?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는 게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솔직함이 다행이었습니다. 거짓말로 포장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초대 안 한 것도 그래서?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불편한데? 각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님이 자주 오시면 눈치 보이고 그래서요. 자주. 10년에 한 번도 안 불렀는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손주 하원은? 병원 동행은? 김치 담가준 건? 그건 도움이 필요해서요. 필요할 때만 부모구나.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며느리를 감싸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자주 초대할게요. 됐어. 네, 이제 됐다고.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어머니. 너희는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는 너희가 불편해. 서로 불편한데 왜 억지로 만나야 해? 큰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너희도 솔직했잖아.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안 불렀으면서 필요할 때만 연락했으면서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믿을 수 있을까? 어머니,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각자 공간 지키면서. 그럼 준호는요? 너희가 알아서 키워야지. 원래 부모가 키우는 거 아니야? 어머니,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필요할 때만 불리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대접받는 곳에서 시간 보내고 싶어. 큰아들 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정말 그랬습니다. 가슴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꺼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아들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은 현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들어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럼 거기 계속 있어.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1시간 넘게 현관에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나가서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마음 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해. 아버지, 너희가 10년 동안 쌓은 건데 하루 이틀에 풀릴 것 같아.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너무 매정하게 하지는 말자. 매정한 건 누구였어? 1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안 들인 게 매정한 거 아니야? 나도 참았어. 여보, 이제는 내 기준대로 살고 싶어.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원래라면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두 아들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에게만 연락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이틀 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명절에 몇 시에 갈까요? 오지 않아도 돼.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각자 집에서 먹는 게 편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해. 어머니, 이 며느리 말이 맞아. 각자 공간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더라. 어머니,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너도 같이 먹으면서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럼 같은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 작은 아들 가족만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 나물, 찜, 탕까지 푸짐하게 차려놨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작은 며느리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와줘서 고마워.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준 세뱃돈을 받고 좋아했고, 작은 아들 내외는 어머니 요리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온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는 어색한 표정으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어. 근데 관계를 예전처럼 할 생각은 없어. 그게 무슨...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는 거야. 각자 편한 대로. 큰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앞으로는 자주 초대할게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억지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진심? 믿기 힘드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주가 엄마 치마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 어머니,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큰아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밥이나 먹자.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 가족도 어색하게 수저만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식사 후 작은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을 너무 매정하게 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정한 건 누구였을까? 그래도 형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반성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진심이 느껴질 때까지. 작은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큰아들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집에 초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밥 사건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문자를 읽고 나서도 한참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택배가 왔습니다. 큰아들이 보낸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다음 주에도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반찬이 배달되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직접 만들었다는 쪽지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만든 반찬입니다. 맛없으면 버리셔도 됩니다. 반찬을 먹어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달지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부만 물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어떠세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에요. 날씨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전화가 처음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들이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와주시겠어요?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다시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남편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애들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또 실망하면 어떡해. 그래도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고민 끝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생각해 볼게. 며느리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부담 갖지 말라는 말. 그 배려가 조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함께 큰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미소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음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게 준비했어요. 간 봐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생선도 적당히 구워져 있었고 나물도 제 입맛에 맞게 무쳐져 있었습니다. 맛있네.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어머니 입맛 생각하면서 몇 번이나 간 맞춰봤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손주가 와서 할머니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또 와요. 자주 와요. 그래. 할머니 자주 올게. 그렇게 대답하는 제 자신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2시간쯤 머물다가 일어섰을 때 큰아들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달랐던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두 번의 변화로 10년을 지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큰아들 부부는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초대를 했고 저는 그중 절반 정도만 응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며느리에게서 특별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사과? 10년 동안의 일들여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며칠 뒤 큰며느리가 혼자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며느리는 제 앞에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먼저 이거 읽어주세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10년 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가족이 아닌 불편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제 공간에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했고 일이 끝나면 빨리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음식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다시는 오시지 않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의 사랑과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을 하루 이틀에 지울 수는 없어. 억지로 하지 마. 진짜 가족으로 생각될 때까지 천천히 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초대했고 명절에는 먼저 연락했으며 손주일도 학원과 돌봄 교실로 해결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도 조심스럽게 물었고 거절하면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변화는 진짜였습니다. 석 달 동안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가오는 자식만 가족으로 대하겠다고, 진심을 보이는 자식에게만 마음을 주겠다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큰아들 부부는 계속 노력했고,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제 시간도 소중하게 여겼고, 거절할 것은 거절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견딜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관계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진심이 있는 곳에만 제 시간과 사랑을 주기로 했습니다. 참은 시간은 길었지만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저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